사실 최근에 책을 썼어요. 한 2주 전에. 주제 핵심 내용은 미래 IT 기술의 트렌드입니다. 특히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기술이 앞으로 우리 사회와 일상, 그리고 산업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요약하면 웹3라고 그냥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웹3. IT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인터넷 서비스와는 다른 가치 철학으로 인터넷이 한 단계 도약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는 1시간 동안 웹3라고 하는 키워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리고 미래 IT 기술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일상을 바꿀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로 다양한 키워드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나올 키워드들은 NFT, 그리고 디파이, 그다음에 블록체인, 그리고 프로토콜 비즈니스 모델, 뭐 이런 단어들을 이제 오늘 들으실 텐데 아마 좀 생소한 단어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들을 제가 한데 묶어서 쉽게 1시간 정도 강연을 드리면 내년도, 내후년도에 인터넷은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서 실제 기존 20년간의 인터넷과는 다른 구조로 기업의 혁신들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죠. 예. 전쟁을 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총리가 트위터에다 글을 올렸어요. 지금 화면에 올린 글을. 뭐라고 올렸냐면 전 세계인들에게 우크라이나가 어려워요. 지금 전쟁을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이 아래가 계좌번호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비트코인 주소고요. 여기에 있는 아래가 이더리움의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로 돈 보내주세요라고 한 거죠. 기존에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암호화폐가 없었다면 어떻게 계좌번호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A은행에 계좌번호를 안다 한들 내가 어떻게 보내요, 그거를? 보내려면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설사 보낸다 하더라도 중간에 은행을 거치면서 환전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떼먹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보내기도 어렵거니와 보낸다 하더라도 환전 수수료가 들고 그러다 보니 못 보내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딱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주소를 딱 집어넣었더니 전 세계에 뜻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실제 입금을 한 거예요.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흔히 말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암호화폐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입금 내역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든지 이더 스캔이라고 하는 사이트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누구나 다 와서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편안하게. 여기다가 검색을 해보면 아까 제가 입금 주소 보여드렸었죠. 그 주소를 쳐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용어로 돼 있어서 그렇지 간단하게 말하면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전체를 합해보면 와 500억이 모였네. 내일 되니까 1000억이 모였네. 모레 되니까 2,500억 모였네. 이거 알 수 있다는 거죠. 단 보낸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프롬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주소를 보고 이게 김지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물론 보낸 사람은 알죠. 저는 제 주소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기금이 필요해서 기금을 달라고 전 세계에 호소했더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손쉽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주소만 전 세계에 공지했는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올렸었죠. 자, 기존의 은행 시스템, 그러니까 제도권하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너무 게이트웨이가 많아서 수수료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실제 송금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국민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 송금하면 통장에 찍히긴 하는데 이걸 우크라이나 쪽으로 보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대로 전송이 된 거 맞나? 그리고 이거 혹시 중간에 누가 훔친 건 아닌가? 이런 걱정과 우려가 드는데 자, 그런데 방금 설명드렸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암호화폐는 어쨌건 보내는 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다 모아서 실제 전송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 조금만 하나 더 플러스 알파를 해드리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잖아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떻고 뭐 최근에 FTX 사태부터 해서 루나 사태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오해가 되게 많은 건 사실인데 기술을 보자고요. 쉽게 말하면 칼을 들고 있는 셰프와 강도는 다르죠. 칼이 잘못인 게 아니거든요. 강도가 잘못인 거지. 셰프는 그 칼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블록체인은 죄가 없다는 거죠.
블록체인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쓰느냐가. 저는 이제 블록체인의 장점만 말씀드리면 재밌는 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으로 만든 하나의 킬러 앱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정말 많은데 쉽게 말하면 웹사이트는 얼마나 많아요, 종류가. 앱도 종류가 엄청 많죠. 배달의 민족도 있고 쿠팡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틱톡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정말 많잖아요, 서비스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으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는 정말 많다고요. 무궁무진하고. 그중에 하나가 암호화폐일 뿐이에요. 근데 그 암호화폐가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장에 은행에 적금을 든 예금을 든 돈과 뭐가 다르냐면 고스란히 모든 것들이 인터넷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화 됐다고 합니다. 코드화. 그러니까 돈이 코드화가 돼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 통장에 있는 예금 내역과 입출금 내역은 나만 보는 거였죠. 아무한테도 보여주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블록체인의 장점은 그걸 쉽게 공개하고 가져다 쓸 수 있게끔 구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정보인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이 프롬이 누군지는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어차피. 핵심은 그 데이터들이 다 모아져서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은행에 있는 모든 기업은행 사용자들의 입출금 내역이 다 공개됐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누구인지는 모르고. 그럼 그 왜 굳이 공개해서 멀었지? 코드화됐기 때문에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지원금, 기부금 내역이 얼마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했구나. 거짓말을 칠 수가 없다고요. 우크라이나가 거짓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1조가 넘는 돈을 보내줬어요. 라고 거짓말을 못 친다고. 다 모든 게 기록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몇 명이 투표했느냐, 몇 명이 지지했느냐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입금 내역을 가지고. 그런 새로운 형태의 밸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용어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if then입니다. 어떤 조건이 형성되면 그때 뭘 할 것이다. 은행의 통장에 내가 100만 원을 누구에게 쏘면 더 이상 내 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보냈으니까. 상대방의 돈이거든요.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진 암호화폐의 특징은 if를 달 수 있어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을 기부를 하는데 내가 1년 후에 볼 거야. 1년 동안 너희들 하는 거 봤더니 그 돈 가지고 이상한 짓 하네. 나 그러면 100만 원 다시 회수할 거야. 아니 50만 원 다시 회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블록체인의 최대 장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할 게 되게 많다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통해서 블록체인 위에 얹힌 코드화된 암호화폐는 다양한 형태의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밸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짓을 해서 암호화폐가 막 가격이 폭등하고 막 떨어지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하는 것이지 그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가치 있는 일을 만들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장점이라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웹3, 미래의 IT 트렌드 이야기를 하면서 블록체인과 이런 암호화폐 이야기를 하느냐? 미래의 IT 기술 트렌드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어떤 기술을 이해를 할 때, 그러니까 웹3가 뭐지? 방금 이야기했던 블록체인이 뭐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NFT가 뭐지? 도대체 메타버스가 뜬다고 하는데 메타버스는 뭐지? VR은 뭐지? 다양한 기술 키워드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레벨을 구분해야 됩니다. 레벨을. 자, 예를 들어서 웹3는 기술이 아니에요. 웹3는 뭐냐? 웹3는 인터넷을 운영하는 가치 철학과 관련된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아니라고요. 블록체인은 기술이에요. 클라우드도 기술이고 AI도 기술입니다. 빅데이터도 기술이고. 그런데 웹3는 기술이 아니라고요. 인터넷을 만들 때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과 공유하는 가치 철학에 대한 거예요. 그럼 웹3의 가치 철학은 뭐냐? 지난 20년 동안의 인터넷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2000년대의 웹, 그리고 2010년대의 모바일, 20년간의 인터넷을 곰곰이 돌아보면 어떤가요?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웹브라우저로 다음 네이버 이용하고 스마트폰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런 거 이용하면서 어땠나요? 20년간? 너무 편했죠. 어디서나 택시를 부를 수 있단 말이야. 예전에는 막 택시 기다리고 한없이 막 손들고 특히 이런 추운 날 기다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바로 그냥 앞까지 택시를 부를 수 있잖아요. 너무 편해졌잖아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상가수첩 지적거리면서 이게 맛집 맞나? 위생 상태는 괜찮나? 걱정했는데 지금은 리뷰도 다 나오고 심지어 결제까지 다 이루어지잖아요. 편해졌잖아요. 예전에 뭐 검색하려고 하면 도서관 가가지고 막 신문지 뒤지고 막 그랬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웹에 가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어 딱 하나 치면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편해졌다고요. 우리 일상은 너무 편해졌죠.
시간도 단축됐고 어디든 정보를 원하는 건 다 갖다가 볼 수 있고 TV보다 더 재밌는 여러 가지 영상도 볼 수 있고 우리는 편해졌다고 20년 동안. 자, 그러면 패단은 없었느냐? 20년간. 패단이 있었죠. 어떤 패단이 있었느냐?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성장해버렸죠.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SK텔레콤보다 지금 주가가 더 높아요. 기업 가치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독주. 나쁘게 말하면 플랫폼 기업의 독주가 너무 심하죠. 왜 그걸 독주라고 표현하느냐? 플랫폼 기업이 너무 인터넷 서비스의 트래픽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걸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게 없잖아 있죠. 예를 들면 개인정보의 남용. 내 데이터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 예를 들면 수수료 같은 것도 함부로 받고 돈이 안 벌리니까 소상공인들, 예를 들면 배달시장 같은 경우 배달업자들, 그리고 또 음식점 점주들, 또 배달 기사들, 혹은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운전 기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10% 받겠다고 하다가 회사가 어려우면 20% 받고 30% 받고 이렇게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플랫폼 기업이 비공정하다는 거죠. 우리 개인정보도 너무 남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든다는 거죠. AI의 발전은 다 우리 정보를 가지고 발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고도화되는 과정인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인터넷 서비스를 공짜로 쓴다는 미명 아래 그냥 그 기업들은 본인들의 사업을 위한 AI를 고도화하면서 정작 사용자들한테는 그에 상응하는 형태의 보상을 해주지 않죠. 그냥 너희들은 공짜로 썼으니까 공짜로 쓴 만큼 광고를 많이 봐야 돼. 공짜로 쓴 만큼 내 AI는 튼튼해질 거야. 내 AI로 돈 벌든 벌든 상관하지 마. 이게 20년간 플랫폼 기업의 독단과 독점과 패단의 비판이었다고 따지고 보면. 정리하면 20년간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편리해졌지만 우리 사회는 너무 좋아졌지만 음영 지역에서는 가끔 보니 플랫폼 기업이 발생하는 독단의 패단이 있더라. 근데 그거를 제재하기가 참 힘들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잖아요. 실제 미국에서도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활용해가지고 정치, 또 선거, 투표 이런 거에 악용하고 남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적절히 제동을 가야 된다. 근데 너무 커져버렸어. 또 인터넷 기업의 특징은 언제 망할지 모르거든요. 야후가 이렇게 될지를 누가 알았으며 라이코스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계속 끊임없는 혁신에 의해서 새로운 스타트업이 성장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다음은 카카오 때문에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카카오톡이 인수했으니까. 그 얘기는 인터넷 기업의 지금 명성이 10년, 20년 대대손손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함부로 규제를 가할 수도 없고 또 공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쉽게 법의 잣대를 들이밀기가 어렵다고. 그게 한계거든요. 그런 자성이 이제 최근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자성들이. 정리하면 20년간 인터넷은 정보의 공유와 정보의 공개라는 미명 아래 너무 특정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우리가 그냥 묵시한 거죠. 암묵적으로. 그러다 보니 괴물이 된 건 아닌가. 인터넷이 이렇게 계속 발전한다면 앞으로 20년은 패단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자성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디서? 실리콘밸리에서. 3, 4년 전부터. 그러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분배를 하자. 뭐를? 기업이 성장했으면 그 기업의 성장을 이 기업 성장에 도와준 이해관계자들에게 심지어 소비자들한테도 나눠주자. 그게 바로 웹3의 정신이라는 거죠. 웹3의 정신은 이제 더 이상 공유, 공개, 개방 이것만 외치지 말고 서비스의 성장 과정에 공정해야 된다. 잣대가. 더 나아가서 이윤이 있으면 분배를 같이 하자. 이런 철학이 웹3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웹 2.0, 흔히 말하는 기존에 있었던 인터넷 철학과는 조금 다르죠. 20년간의 인터넷을 보면서 자성하면서 나온 새로운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웹3가 저 가치 철학입니다.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앞으로는 좀 더 공정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 남용하면 안 되겠다.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꼭 동의를 구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는 수수료 같은 거 함부로 올리면 안 되겠다. 공정하게 올리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한테 물어보자. 투표를 하자. 우리 기업의 거버넌스를 우리가 임의로 바꾸지 말고 사용자 약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입 닥치고 광고 봐 이게 아니라 중간중간 사용자들한테 물어보고 이해관계자들한테 체크하고 이게 잘못된 것 같아? 그럼 고칠게. 이렇게 반성하자. 그리고 이윤이 있으면 혼자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분배하자. 이게 웹3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게 3, 4년 전부터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대두됐을까?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냐면 웹3의 저 가치 철학은 멋진 말이지만 이상이잖아요, 이상.
저걸 실현하는 도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말로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도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웹3라고 하는 저 가치 철학, 우리 흔히 말하는 인간이 사회를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바. 쉽게 말하면 최근 기업에서도 ES 경영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로만 ES 경영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걸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됐든 제도가 됐든 법규가 됐든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잖아요. 웹3가 그렇다고요. 웹3가 저 좋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툴들, 도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웹3의 가치 철학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 바로 맨 아래에 있는 블록체인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생뚱맞게 암호화폐를 말하는 블록체인이 왜 여기서 튀어나오느냐? 블록체인의 기술의 특징이 뭐냐면 탈중앙화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졌던 인터넷 시스템은 다 서버 클라이언트나 클라우드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거랑 블록체인은 뭐가 다르냐? 서버 클라이언트나 클라우드 방식은 쉽게 말하면 그 서비스를 개발했던 개발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화가 있거든요. 중앙화.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싶으면 저렇게 만들고 우리 회사의 거버넌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코드를 바꾸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함부로 그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나 시간이 지났는데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한들 그걸 그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블록체인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기존에는 클라우드나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에서는 한 곳에만 딱 저장해요. 이거 괜히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부하가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미러링을 합니다. 두 군데. 두 군데로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카카오 사태처럼 그럼 세 군데. 근데 이 두세 군데에 있는 모든 파일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일은 절대자가, 쉽게 말하면 그 플랫폼과 이 사업을 만드는 주체자가 바꾸고 싶어, 삭제하고 싶어, 그럼 삭제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요. 이게 기존의 방식. 근데 블록체인은 그렇게 못 건든다고요. 시스템 자체의 특징이 함부로 파일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혹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왜? 블록체인의 기술 특징은 한두 군데 저장하는 게 아니라 1000군데, 10,000군데, 100,000군데, 100,000군데에 똑같이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꿀 수가 없어요, 파일을. 여기 계신 분, 한 30분에게 제가 A라고 하는 파일을 다 똑같이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A라고 하는 파일을 내가 임의로 여기서 몰래 바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왜 그거 함부로 바꿔라고. 그렇죠? 그게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2명, 3명하고 이렇게 제가 A라는 파일을 나눠 가졌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계신 분들 다가 아니라 2~3명하고. 그럼 2~3명이 밀실에서 합의해가지고 이거 좀 바꾸자라고 바꿀 수 있거든요. 그게 중앙화.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그러니까 못 바꿔요, 절대로.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암호화폐, 아까 이더리움, 비트코인도 전송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가 없다고요. 자, 정리하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탈중앙화된 기술로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기존과는 다르거든요. 클라우드나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과는. 그러다 보니 웹3라고 하는 저 가치 철학을 지지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술로서 주목받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는 탈중앙화, 쉽게 말하면 중앙에 있는 권력자나 중앙에 있는 사업자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근데 앞서 설명드렸죠. 웹3의 기본 철학은 함부로 네 멋대로 하지 마라 이거죠. 동의를 구하고 사용자와 이해관계자하고 합의를 하고 공정하게 같이 함께 결정하자. 이게 웹3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려면 탈중앙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클라우드 기술 방식으로는 탈중앙화가 어렵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 마침 탈중앙화가 된 기술이네. 적합하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맞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웹3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가 분배라고 했잖아요. 분배, 나누는 거. 쉽게 말하면 인터넷 서비스가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이윤이 발생하면 그걸 공정하게 나누자는 거죠. 누구랑? 뭐 하는 이해관계자랑. 이해관계자는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같으면 배달 기사도 있을 수 있고 배달을 하는 음식점, 점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제 사용자가 있을 수도 있죠. 음식을 시키는. 이 모든 이해관계자 세 군데하고 공정하게 나누자는 거죠. 나누려면 뭐가 필요하죠? 나누려면 기준이 필요하고 1번. 2번은 나눌 수 있는 돈이 필요하죠. 실제 배달의 민족이 1,000억을 벌었으면 그 1,000억 중에 몇 퍼센트를 누구누구에게 어떤 기여를 했던 사람에게 얼마만큼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기준, 룰과 두 번째는 실제 1,000억 중에 일부를 쪼개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머니가 필요하거든요. 줄 수 있는 페이먼트 시스템이. 이 두 가지가 블록체인하고 또 맞죠. 왜? 블록체인은 암호화폐가 킬러 앱이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를 활용을 해서 그걸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if and then 말씀드렸죠. 어떨 때 어떻게 한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코드에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 절대자가 배달의 민족이 나중에 딴소리 못하죠. 이게 생각해보니까 2천억을 벌었는데 미술에 기술 투자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데 어려워가지고 처음에 약속은 한 20% 주기로 했는데 20%못 주겠다 이렇게 못한다고요. 네, 블록체인의 특징 자체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딴 말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드로 딱 박아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코드로 박은 내용을 실행에 옮기거든요. 뭘로? 암호화폐로. 그러면 실제 그 비율에 맞게끔 암호화폐로 비용이 지급되는 구조. 그러다 보니 분배하고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웹3와 지금 설명드렸던 블록체인의 여러 가지 기술들 특징들이 공정과 분배를 실행하기에 참 적합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웹3가 3, 4년 전부터 대두된 거죠. 왜? 블록체인이 5년 전부터 대두됐었거든요. 처음에는 암호화폐 그 자체로만 대두됐는데 그 후에 블록체인의 기술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NFT나 다오나 디파이나 덱스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이 웹3라고 하는 걸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솔루션들이 이렇게 많네라고 하면서 서로 연결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꿈틀대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블록체인과 웹3는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이것들은 뭐냐? 근데 이것들은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장표에서는. 웹3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20년간 우리 인터넷 서비스를 플랫폼 비즈니스를 자성하고 반성하는 거에서 나온 인터넷 가치 철학과 관련된 것이다. 그럼 뭐냐? 두 마디. 공정과 분배다. 근데 왜 갑자기 대두되기 시작했느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탈중앙화된 기술이 공정과 분배를 실제 시스템에서 작동되기에 가장 적합하다 보니 급부상한 거다. 그럼 중간에 있는 건 뭐냐? 그런 웹3라고 하는 걸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서비스로 실제 사용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면 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버추얼 이코노미, 이 메타버스는 사용자가 직접 접하는 실체를 말하고 여기는 프로토콜 비즈니스 모델, 이거는 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비즈니스 모델도 필요하고 로직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업의 이야기, 이건 사용자의 이야기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차차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웹3 하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수많은 키워드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원리 지갑 얘기도 있고 NFT도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디파이, 덱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큰부터 되게 많은데 사실 이 모든 키워드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키워드가 아니라 웹3라고 하는 가치 철학을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 이러한 솔루션과 기술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관점의 서비스 밸류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작동되는 한 몸뚱아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웹3를 지향하는 기술들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과거 20년간의 우리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보고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에 처음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을 했어요. 제가 1993년도 대학 입학하면서 처음 PC통신,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이거 이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넷스케이프, 모질라라고 하는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지금은 크롬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브라우저를 많이 쓰는데 사실 30년 전에 1990년대에도 인터넷 브라우저가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브라우저였었고 그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던 시기가 바로 1990년대입니다. 저 1990년대 가장 큰 특징은 그 야후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야후에 가면 디렉토리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다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예전에 114 전화번호부처럼 도서관은 어디고 그다음에 뉴스 사이트는 어디고 이런 식으로 각각 기업들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터넷 관련된 서비스들이 웹사이트 목록들이 잘 일목요연하게 디렉토리 서비스로 정리된 게 야후 서비스였거든요. 그 당시가 1990년대입니다. 그때 인터넷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네. 읽기, 보기 이게 최적화됐었죠. 잘 만들어진 뉴스와 잘 만들어진 기존 컨텐츠, 기사 이런 것들을 공짜로 그것도 단숨에 키워드만 입력하면 아니면 찾아다니면 클릭만 하면 다 볼 수 있네. 이게 1세대 인터넷의 특징이었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의 장이었었죠. 정보가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정보의 보고였었죠. 그게 1세대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인터넷이 조금 꿈틀대요. 어떻게? 사용자 참여라고 하죠. 이제는 단순하게 공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참여해야 된다 해서 사용자들이 직접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카페에 글을 올리고 블로그를 개설해서 사람들이 직접 자기의 생각들을 올리고
뉴스에도 댓글을 달고 흔히 말하는 SNS죠.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참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보기만 하던 소비자들이 생산자로 참여한 거죠. 이게 19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까지 쭉 이어집니다. 2, 30년 동안. 이게 1세대 인터넷의 큰 특징이라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인터넷은 그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발전하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내 생각을 블로그로 밝히고 이러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연결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죠. 이걸 가리켜서 인터넷 이코노미라고 하죠. 인터넷 생태계.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인터넷 비즈니스가 얼마나 성장했냐고 20년, 30년 동안. 아까 설명드렸던 한국에서는 네이버하고 다음, 그 이어서 카카오, 미국에서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성장하는 지름길이 됐었죠.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이 20년간 이 과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폐단도 발생했죠. 20년 동안 그런 폐단 속에서 플랫폼 기업이, 빅테크 기업이 너무 많은 걸 독점하게 됐죠. 마치 우리 옛날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처럼 플랫폼 기업도 그렇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만 해도 안 하는 게 없어요. 카카오가 SK보다 조금 적을 거예요. 그 관계사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관계사 수가. 100개가 넘습니다. 웹툰도 하죠. 만화도 하죠. 음악도 하죠. 멜론. 게다가 카카오페이, 금융도 하죠. 카카오뱅크도 있죠. 광고도 있죠. 메신저, 통신도 하죠.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폐단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제 웹 3.0, 그러니까 웹 3가 시작되는 거죠. 웹 3는 기존과는 다른 구조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고 참여,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눠달라 이거죠. 뭐를, 이윤을. 나도 이제 돈 좀 벌자 이거죠. 쉽게 말하면. 분배해달라는 겁니다. 단, 공정하게. 유튜브에 열심히 영상 올려가지고 떠들어대도 거기서 실제 돈 버는 사람, 유의미하게 돈 버는 사람은 1%가 안 돼요. 1%가. 나머지 99%는 계속 영상만 올리는데 잘 안 보기도 하고 그리고 돈이 좀 안 되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구글은 유튜브의 99%의 그런 뒤에 있는 롱테일이라고 그러죠. 롱테일의 그런 사용자들의 참여로 인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1%의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죠. 1%에 있는 머리만 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99%의 다양성이 있어서 사실 유튜브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근데 99%한테 돈을 안 주죠. 1%한테만 주거든요. 왜? 구글이 더 많은 걸 가져가야 되니까 이유는 더 분배하기 싫은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한 게 바로 웹3라고. 그러다 근데 그 웹3의 그런 기술을 보증을 하려고 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기술의 가장 핵심이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의 어떤 특징 때문에 웹3가 왔느냐? 바로 탈중앙화, 즉 분산화. 이 기술 특징 때문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웹3라고 하는 가치 철학을 실현할 수 있고 그 가치 철학의 내면에는 바로 공정과 분배가 있고 그걸 소비자 입장으로 쓰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돈 버는 거. 나도 돈 벌자 이거죠. 내가 네이버에 기여했으면 내가 카카오에 성장에 기여했으면 카카오톡 많이 쓰면 내가 카카오톡 많이 쓰므로 인해서 트래픽을 높여준 거니까 그만큼 내가 기여한 거니까 테슬라 열심히 운행하면 테슬라의 AI 자율주행의 성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내 덕분이거든 따지고 보면 그거 이제 보상해라 이거죠. 물론 기존에 있었던 빅테크 기업, 플랫폼 기업은 싫죠. 그러니까 당연히 웹3라는 단어는 기존 기득권을 좋아할 단어가 아닙니다. 당연히. 스타트업 그리고 새 판을 짜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좋아할 단어지 기존에 있던 기업이 당연히 저 단어를 좋아할 일은 만무하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빅뱅이 막 시작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빅테크 기업은 웹3의 저 가치 철학은 뭐 공정하긴 한데 어떻게 하면 다른 방안으로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걸 고민인 거고 오히려 스타트업들이나 또 성장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20년간 어쨌든 한 기업들이 너무 많이 독식했으니 이제는 좀 나누자. 단 나 혼자 나누자가 하면 안 되니까 같이 나누자. 이걸 목표로 해서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2, 3년 전부터 실리콘밸리에서는 막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게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이 바로 이 웹3가 어떻게 대두됐고 그걸 가능하게 해준 기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것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전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웹3를 구현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싸이월드 도토리 기억하시죠? 그 도토리는 싸이월드에서만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OK 캐시백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OK 캐시백 포인트. 그리고 SPC라고 하는 그 파리바게뜨 그쪽에도 해피 포인트라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항공 이용하시는 분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있죠. 예, 그게 다 토큰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쉽게 말하면 그 회사 내에서만 정해진 규격으로 쓸 수 있는 돈인 거죠. 단 현금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론 도토리하고 OK 캐시백 포인트는 현금화가 돼요.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현금화가 안 되죠. 대한항공에서만 쓰는 거지 그걸 아시아나항공에서 못 쓴다고요. 따지고 보면. 다른 항공사에서 못 쓴다고요. 돈으로 돌려주지도 않는다고요. 그게 기존의 포인트, 멤버십 이런 것들이고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웹3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대한항공 예를 들어 웹3에서 기반해 만들어진 카카오톡 웹3로 만들어진 C 스타트업은 당연히 내부 사용자들의 활성화와 또 로열티 증대를 위해서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를 토큰으로 주는 거죠. 웹3의 가치 철학을 믿는 기업들이 만약 웹3를 제대로 구현하려고 할 때는 토큰을 통해서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뭘? 우리 서비스를 성장시키는 데 기여한 우리 소비자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고마워요라고 토큰을 주는 거죠. 포인트를. 너 많이 썼네. 우리 인터넷 서비스 많이 썼네. 그러면 우리 서비스가 성장하는데 큰 1등 공신이니까 한 1% 줄게. 예를 들어. 우리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쉽게 말하면 카카오티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되겠죠. 네, 그런 카카오티의 운전기사한테는 많이 썼으니까 매출 10,000원 발생하게 되면 30% 내가 갖고 70%너 줄게가 아니라 그중에서 네 덕분에 우리 서비스가 튼튼해졌으니까 토큰으로 또 2% 줄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체에서 만든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토큰을 내부에서 쓰는 겁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한항공 마일리지하고 이 CJ 포인트하고 왜 수업에서 못 쓰지? 두 기업이 만나가지고 제휴를 하고 전략적으로 몇 대 몇으로 나눌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하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라인하고 카카오톡하고 메시지를 서로 보낼 수가 없어요. 왜? 둘이 싫으니까 그게. 근데 사용자는 원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디파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 A기업에서 만든 토큰과 B기업에서 만든 토큰, 서로 다른 토큰인데 나는 A기업에서 열심히 서비스를 써서 토큰을 많이 벌었는데 야, 이 토큰 싫어. 나는 B기업에 있는 서비스에서 좀 돈 좀 쓰고 싶어서 B기업의 토큰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디파이에서 바꾸면 돼. 디파이는 외부에 있는 토큰을 수합하는 수합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3라고 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큰 가치 철학은 결국 분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분배를 하는 게 바로 토큰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내부 용어로 토큰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내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열심히 사용하고 우리 서비스, 우리 사업에 활성화하는데 참여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토큰을 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토큰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소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가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A라고 하는 그 토큰을 B라고 하는 회사에서 못 써? 쓰게 해주자. 그래서 A와 B 회사가 서로 만나서 악수를 하지 않아도 서로 제휴를 하지 않아도 왜? 아까 이게 탈중앙화라고. 블록체인 세상, 웹3의 세상의 핵심은 한 기업이 한 기업과 자기들끼리 만나서 뭐 이해관계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용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디파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 A와 B 사용자가 만나서 서로 수합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저기 OK 캐시백 포인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 수합하는 거죠. 내가 사실 OK 캐시백 포인트가 많이 필요한데 내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뭐 나는 값어치도 없고 여행도 많이 안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양도할 테니까 그럼 OK 캐시백 포인트 한 20만 원만 나한테 줘.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약속하고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디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 디파이나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토큰 이코노미가 막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금 막 웹3 기업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상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웹3와 블록체인과 디파이와 토큰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걸 지향하면서. 여기 있는 탭은 뭐냐? 이건 탈중앙화된 앱.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서비스도 토큰이 됐든 뭐가 됐든 서비스를 쓰려면 앱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메신저 보내려고 하면 텔레그램이 필요하든 라인이 필요하든 카카오톡이 필요한 것처럼 그 앱을 말합니다. 근데 왜 앞에 D라고 붙였느냐? 디센트럴라이즈드 앱.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앱이다. 즉 웹3 기업이 만드는 앱은 그냥 앱이 아니야. 우리가 그냥 좌지우지하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너희들한테 의견 물어보고 소비자들하고 생각하고 같이 의사결정하는 그런 앱이야. 그래서 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용어가 다 해설이 됐죠. 토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다 그렇게 운용되는 거죠. 뜬금없이 저기 NFT는 뭐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FT. 자,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는 게 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월렛을 실행한 화면이에요. 저기 보이면 메타마스크라는 애 보이시죠? 여기 여우처럼 생긴 아이콘에
앱이거든요. 메타마스크란 앱이에요. 쉽게 말하면 덱이죠, 이게. 메타마스크란 덱인데 이게 뭐냐? 기업은행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려면 회사에서 월급 받고 그리고 또 서로 돈 주고받으려고 하면 다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웹3에서 경제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A 서비스다가 B 서비스다가 토큰도 받고 어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그 토큰들을 모아놓은 나의 지갑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지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메타마스크가. 저 지갑을 열어보면 지금 제가 이제 뭐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은 얼마고 그다음에 또 A 서비스 하면서 받은 토큰은 얼마고 B 토큰은 얼마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송금도 할 수 있고 친구한테 내가 그럼 한 100토큰 줄게 200토큰 나한테 줘. 나 A 토큰 필요 없어. B 토큰 줘. 이런 서로 수합도 할 수 있고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말하는 거가 어떤 거는 벌어지지 않은 일, 3년 후의 일도 있지만 이미 어떤 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 일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포빗, 빗성 예. 그런 데라고 보시면 돼요. 업비트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단 탈중앙화된 거래소죠. 탈중앙화된 거래소의 뜻은 뭐냐? 탈중앙화된 거래소는 암호화폐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거래소처럼 뭐 로그인을 하고 회원 가입을 하고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체가 없어요. 그냥 진짜 블록체인에 무조건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은행이라고 하는 거래소라고 하는 주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 주체가 없는 곳에 저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은행 계좌를 만드는데 은행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은행이 없는데 어떻게 계좌를 만들고 뭘 믿고 저렇게 하는 거지? 블록체인이라는 사상을 믿는 거죠. 블록체인이라는 사상을 믿고 몇 천만 원, 몇 억을 그냥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일반 거래소보다 더 안전하죠. 왜? FTX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인데 파산 신고했잖아요. 은행도 파산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은 파산 신고를 못 해요. 주체가 없으니까. 늘 여기 원장이 기록돼 있거든요. 제 재산이. 물론 그 재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죠. 떨어질 수는 있죠. 떨어지면 팔면 되죠. 근데 파산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내 실제 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이 돼 있는데 입출금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최소한.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실물 경제에서 발생하던 그런 개념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웹3를 구현하는 제가 이제 그 단축해서 설명하느라고 그냥 빨리빨리 설명드렸는데 웹3라고 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된다고 말씀드렸고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되다 보니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 솔루션들이 이용되거든요. 그런 블록체인 솔루션들을 쭉 설명한 겁니다. 하나하나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왜 이 장표를 굳이 설명드리냐면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 서비스인 한메일과 카페와 블로그와 또 뉴스와 부동산 정보와 금융 정보와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면 다음이 온리 다 모든 걸 제공하지 않거든요. 다음 바깥에 있는 우리 눈에는 잘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서드파티 회사들, 그러니까 솔루션 회사들, 인터넷 기업들, B2B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 땐 자동차를 조립은 현대자동차가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만 개의 부품들은 외부에 있는 내부 관계사도 있고 또 외부에 있는 하청업체도 있거든요. 동반 성장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웹3도 제가 이렇게 웹3를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기업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짜잘한 회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스타트업들. 대충 세보면 전 세계로 한 3,000개가 넘어요. 그런 기업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업들 중에는 앞에 대두가 되어가지고 눈에 띄는 서비스 회사들도 있고 이렇게 여기 있는 기업들은 아마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리곤은 특히 최근에 그 스타벅스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NFT, 스타벅스 NFT 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쪽 관련해서 만드는 메인넷 회사고 그다음에 또 이게 컨센시스, 뭐 알케미 이런 회사들도 있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월릿, 메타마스크나 램퍼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아래에 있는 그 거래 내역들 아까 제가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그 기부금 조성하느라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공개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천만 건. 그 수천만 건을 분석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런 거래 내역을 난센이나 이런 회사가 분석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거죠. 아, 어떤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기부를 했더라. 어떤 국가는 특징상 작은 100만 원 기부가 많았었고 어떤 때는 10,000원짜리 자잘구레한 그런 기부들이 규모가 꽤 크게 많아 있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회사. 그게 난센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런 수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기반으로 아까 웹3라고 하는 가치 철학을 가진 그런
비즈니스와 인터넷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건 NFT하고 다오예요. 맨 아래 보시면 다오라고 나오죠. 운영체제라고. 뭐라고 써있냐면 투표와 설문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오가 맨 아래가. 이 다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게 제가 참여하고 있는 다오예요. 그래서 이 다오는 웹3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 모임이거든요. 10명 정도 됩니다. IT 업계에 종사하는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합의를 보고 서로 생각을 같이 일치해서 야, 우리 그러면 한 1,000만 원씩 모아가지고 한 1억 정도 조성해서 작지만 시리즈 A로 아주 규모 작은 웹3 기업들을, 왜냐하면 서로 각자 많은 웹3 기업들을 알 거 아니에요. 정보도 좀 공유하고 여기 괜찮겠다라고 하면 투자를 합시다. 그래서 모인 거죠. 자, 이걸 만약 실물 경제에서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물 경제에서. 자, 그러면 1,000만 원씩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총무가 받아서 어디다 넣어놓죠? 카카오뱅크에? 카카오뱅크 1억을 딱 집어넣어놓죠. 그 다음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카카오뱅크 1억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누가 안 훔쳐가. 봉금이야.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돈이 빠진 만큼 모임 통장 통해가지고 빠져나갔어.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투자할 곳이 나타났어. 그래, 그럼 저기 3,000만 원 투자합시다. 의사결정했으면. 그러면 3,000만 원을 여기를 빼서 누가? 총무가. 빼가지고 3,000만 원 여기 투자합시다. 입금 내역 알려줘. 여기 3,000만 원 투자했어. 이 지분 봐봐. 맞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번거롭죠. 중간중간에. 확인도 해야 되고 계약서 써야 돼. 뭐 짜증나잖아요. 자, 그런데 화면에 보여지는 저런 다오 플랫폼. 신디게이트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저런 플랫폼을 이용하면 각자 1,000만 원을 다 이더리움을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쏘는 거죠. 다 써요. 어떤 사람은 나 2,000만 원 낼게. 2,000만 원 내는 거고. 어떤 사람은 5,000만 원 낼게. 5,000만 원 내는 거죠. 5,000만 원 내는 사람과 2,000만 원 내는 사람은 지분이 다르죠. 내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지분이 다른 거잖아요. 5,000만 원 낸 만큼 나는 더 많은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표를 할 때도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내 투표권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자동화해서 제공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툴. 기존 같았으면 이걸 하고자 정리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내가 투자한 이더리움의 지분만큼 여기 들어가가지고 딱 보면 내가 투자한 내역들도 확인할 수 있고 나 이번 투자해서 나 빠질래. 나는 그러면 5,000만 원 투자했는데 한 2,000만 원만 들어갈래. 2,000만 원 투자한 만큼 내 지분을 이렇게 행사하고 투표할 때, 의사결정할 때 이 회사를 투자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이럴 때도 다 여기 안에서 다 이루어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웹3라고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VC들, 투자자들이 개미 투자자들이죠. 모여서 함께 의사결정하고 어떻게? 탈중앙화로. 자기가 투자한 지분만큼 탈중앙화잖아요. 그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나중에 잘 됐을 때 분배를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 잘 분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투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죠. 커뮤니티 시스템이고. 그게 다오입니다. 다오가. 그래서 다오라고 하는 말이 앞으로 조금씩 앞으로 많이 대두될 겁니다. 바텀업으로, 탑다운이 아니에요. 바텀업으로 꼭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나 혹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지분을 행사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커뮤니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오는. 다오는 그래서 바텀업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투자를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고 NFT는 거꾸로입니다. 탑다운입니다. NFT는 흔히 여러분들 NFT 아시는 거는 디지털 아트, 디지털 작품들, 뭐 희한하게 잘 만든 재미난 어떤 이모티콘 이런 것들은 막 5억에 오픈시 같은 데에서 막 구매하고 미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은 아무 잘못이 없다니까요. 그 기술을 그렇게 이용한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하우가 잘못된 것이지 그 기술은 다르게 이용되기도 해요. NFT는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돈과 계약서가 함께 이렇게 뭉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NFT의 특징은 돈과 계약서가 뭉친 거예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그냥 머니예요. 돈이에요. 은행 계좌에 찍힌 350만 원 딱 이 숫자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NFT는 단순하게 숫자만 찍힌 게 아니라 이거 1,000만 원이야. 그런데 말이지 이 1,000만 원은 뭘 내포하고 있느냐? 이러이러한 에셋, 이러이러한 자산과 결합이 돼 있어. 근데 이 에셋은 내가 10일 후에 누구에게 이 권리를 양도하게 되면 권리를 양도한 거에 따라서 내 권리금을 얼마를 행사할 거야. 이런 계약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NFT는 계약서가 포함된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
계약서 많이 쓰잖아요. 계약서 쓴 다음에 그 계약서 도장 딱 찍고 서로 나눠 가진 다음에 그다음에 혹시 뭐 돈 가치 거래를 해야 되면 입금을 시켜주고 입금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잖아요. 이게 묶였다고 보시면 돼요. NFT는 이렇게 입금과 결제와 또 여러 가지 보상과 가치 거래를 하는 게 실제 돈과 묶여가지고 구성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뭘 하는데? 그걸로 이런 걸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에서 신세계백화점 VIP는 1년에 얼마씩 써야 되거든요.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써서 발렛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도 많잖아요. 네. 근데 누구는 어떤 사람은 저 VIP 너무 갖고 싶다. 저 발렛 저거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신세계 입장에서는 그걸 너무 많이 늘리면 발렛의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통제를 하긴 해야 되지만 신세계 입장에서도 3천만 원 쓰지 않고도 일부 사람에게는 좀 줄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세계가 푸빌라라고 하는 NFT를 만들어서 발행을 했어요. 발행을 어떻게 했느냐. 이 NFT를 물론 이제 희소성이 있어요. 1000개, 10,000개 발행하는 게 아니라 100개, 50개 발행하는 거죠. 단 발행을 할 때 그냥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쁜 신세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진 이쁜 이모티콘과 함께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걸 소유한 사람은 100만 원에 산 사람은 이 100만 원에 산 이 NFT를 가지고 발렛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는 거죠. 일반 신세계점의 VIP 고객과는 약간 결이 다른 혜택을 받는 거죠. 이거는 신세계가 만든 거예요. 탑다운으로. 이러이러한 NFT에 가치를 집어넣은 거죠. 계약서야. 뭘? 이거를 구매한 구매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말이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발렛을 1년에 10번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커피 무료는 얼마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세계에서 결제한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에서는 5% 정도 할인해주는 할인 혜택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계약서가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과 함께 기록된 거죠. 이걸 NFT로 만들어서 팔아요. 쉽게 말하면 탑다운으로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거죠. 그렇게 만든 NFT가 기존과 다른 것. 기존의 멤버십도 그런 건데 뭐가 다르냐. 이 NFT를 소유한 소유자는 언제든 이걸 다른 사람한테 되팔 수가 있어요.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좋네. 이 NFT가 희소성이 있어서 멤버십 혜택이 되게 강해서 100개만 발행됐는데 그 다음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막 더 발행해달라고 신세계에 막 목소리를 높이는데 신세계를 그걸 발행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발렛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희소성이 떨어지잖아요. 발행을 더 못해. 그럼 200만 원에 팔 수 있죠. 양도를 할 수 있죠.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양도를 그러면 그냥 종이 쪼가리로 기존에 있었던 membership 프로그램 같은 게 종이 쪼가리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블록체인으로 하느냐? 블록체인으로 하게 되면 그 권한이 온전히 나에게 있거든요. 신세계 눈치를 안 봐도 된다. 신세계가 그거를 내가 1,000만 원에 팔든 1억에 팔든 신세계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 거죠. 왜? 탈중앙화된 기술이니까. 나는 그러면 200만 원을 팔 수 있고 300만 원을 팔 수 있고 500만 원을 팔 수 있고 이 값어치가 계속 높아지면 그럼 신세계는 거꾸로 뭘 얻느냐? 신세계는 기록을 얻죠. 데이터. 어떤 기록? 어느 사용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데 그 소유자가 몇 번 바뀌었는지 기존에 이걸 소유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걸 알게 되면 멤버십 관리를 좀 더 확대해서 할 수가 있죠. 그거 외에도 상상을 해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죠. 바로 NFT는 바로 그렇게 운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타벅스에 돌아온 그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CEO가 원래 물러나셨다가 최근에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또 돌아오셨잖아요. 그 하워드 슐츠가 올해 복귀하면서 했던 게 NFT를 발행하겠다고 했어요. 스타벅스가. 그게 오디세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폴리곤이라고 하는 메인넷 프로그램을 이용한 건데 그래서 우리 스타벅스 가면 되게 많은 굿즈들이 있잖아요. 그걸 디지털로 만드는 거, 디지털 굿즈로. 근데 그냥 굿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굿즈로 만들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픈스에서 나와 있는 그냥 뭐 디지털 아트 같지도 않은 것들을 막 100만 원, 1,000만 원에 파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여기다 가치를 집어넣었죠. 이거 구매를 하면 스타벅스에 있는 특정한 피지컬 굿즈하고 연동되어서 이거 구매한 구매자에게는 3개월 안에 스타벅스 방문하면 그거와 똑같이 생긴 피지컬 굿즈를 그냥 줄 거야. 더 나가서는 이거 가지고 있으면 1년 안에는 스타벅스에 있는 음료 5% 정도 할인해 줄 거야. 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1년 이내에 어차피 내가 스타벅스에 가서 이거저거 살 것도 많고 이거에 대한 가치를 믿으면 약간 비싼 비용이라도 선결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페이에 충전하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충전은 10,000원, 3만 원, 5만 원 정도 규모인데 NFT는 다르겠죠. 20만 원짜리도 있겠고 50만 원짜리도 있겠고 100만 원짜리도 있겠고 그리고 또 희소성 있는 거는 50만 원 거래되다가 스타벅스 NFT에 50만 원 샀는데 그 다음에 100만 원을 거래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을 거래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한테 넘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굿즈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희소성이 있는 그 굿즈는 창작자가 처음에 이걸 만들어서 판매한 창작자가 계약서를 쓸 수 있죠. NFT에다가. 뭐라고?
처음에 내가 이걸 100만 원에 팔긴 하지만 스타벅스에 공급을 해서 이걸 2차, 3차, 4차 소비가 이루어질 때, 즉 A 구매자가 B 소유자에게 200만 원을 넘기고 B 소유자가 C 소유자에게 500만 원 넘기고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넘길 때마다 나는 10%의 수수료를 가질 거야, 무조건. 창작자의 권리야. 이렇게 여기다 명시화할 수 있다고요. 어디에? NFT에. 그러면 그 명시화한 걸 반드시 지켜야만 해요. 왜? 계약서에 지킨 거는 창작자가 A가 구매한 사람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 A가 B한테 줬는지 C한테 줬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밝히지 않으면. 근데 NFT는 블록체인은 모든 게 다 기록되기 때문에 다 모든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스마트 컨트랙트. 자동으로 다 모든 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200만 원이 이루어지면 200만 원 이더리움 거래된 것 중에서 10%가 자동으로 그냥 창작자한테 바로 발송되게끔 코드를 걸 수 있거든요. 그런 게 NFT의 장점이라고요. 그래서 웹3의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리면서 이 설명 들었었죠. 여기 경제 생태계하고 비즈니스 모델, 바로 여기에 여기 프로토콜 비즈니스 모델에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있는 거죠. 창작자 경제, 창작자를 위하는 거죠. 예를 들면 UCC에 영상 올리는 사람은 다 창작자거든요. 근데 그 모든 창작자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돈 버는 거 아니라고요. 왜? 유튜브가 그렇게 룰을 세팅했으니까. 어느 정도 트래픽이 발생하고 광고 로직도 몰라요. 유튜브가 정한 광고 로직에 따라서 광고 RS를 하는 것이지 모든 99%에 있는 유튜브 생산자들이 크리에이터가 돈을 버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설명드렸던 NFT화 시키게 되면 모든 창작자가 많이 벌진 못해도 어쨌든 내 권리 행사는 가능하죠. 왜? 그걸 집어넣었으니까. NFT에 그런 코드를 집어넣게 되면 창작자가 그 권리 행사를 명명백백하게 할 수 있거든요. 공정하게. 그런 게 바로 아까 설명드린 웹3의 철학이고 그걸 가능하게 해준 기술이 바로 NFT와 다오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그리고 뭐 토큰으로 아까 만든 토큰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하는 토큰 이코노미가 이 경제 생태계를 뜻하고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블록체인의 기술들이 활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빠진 게 있죠. 메타버스가 빠졌죠. 메타버스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3에 가장 어울릴 만한 인프라는 블록체인이고 그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잘 활용되는 게 NFT와 다오와 같은 기술. 다오는 바텀업으로 올라오는 기술이고 NFT는 탑다운으로 제공하는 기업의 기술이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나 토큰 이코노미다. 이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의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갑자기 왜 메타버스는 왜 여기 연결되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한 3, 4분 하면 될 것 같아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구현되는 건 웹과 모바일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열고 하는 웹과 마우스로 쓰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앱. 이게 바로 그동안 플랫폼 비즈니스가 작동되던 생태계였죠. 플랫폼. 웹과 모바일. 쉽게 말하면 컴퓨터와 스마트폰. 그전에는 TV, 라디오 이렇게 바뀌었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웹3. 누구나 다 공정하게 분배돼야 돼. 이 웹3를 구현하는 메인 기술이 블록체인이고 그러면 블록체인으로 구현되어서 사람들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쓰느냐? 카카오톡을 쓰려면 어디서 쓰느냐? 스마트폰도 쓸 수 있고 PC도 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웹3로 구현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이 서비스는 도대체 어디서 쓰느냐? 웹에서 써도 되고 모바일에서 써도 돼요. 그런데 왠지 웹3라고 하는 가치 철학과는 웹과 모바일이 안 맞는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이미 벌써 웹과 모바일은 지배자들이 너무 잘 지배하고 있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 아무리 웹3의 가치 철학을 요구를 하면서 야, 우리는 우버나 카카오티나 배달의 민족과는 달라. 유튜브와는 달라. 다 모든 걸 공정하게 나눌게 우리 거 써. 라고 여기서 아무리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멋들어지게 만든다 한들 소비자들이 와 좋네 유튜브 버려야겠다. 카카오톡 버려야겠다. 배달의 민족 안 쓸 거야. 라고 우르르 여기 안 온다고요. 왜 이미 여기 시장 경쟁이 끝났으니까.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1번. 2번. 이 웹3의 기본 가치 철학의 큰 특징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정과 분배거든요. 근데 이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존 웹과 모바일에서 대응하기 참 힘들어요. 기존 웹과 모바일은 왜냐하면 기본 서비스 자체가 클라우드 베이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NFT나 다오나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적합한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구현해도 상관은 없지만
아, 이게 레드오션이네. 경쟁자들이 너무 힘이 세네. 두 번째, 집어넣으려고 하니 뭔가 안 맞네. 클라우드 베이스라. 그러면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새로운 플랫폼을 찾다 보니까 이게 TV인가, 라디오인가, 스마트워치인가, 어디지 찾다 보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환경이 가장 어울리네. 그렇게 발생한 거죠. 왜 메타버스가 어울리냐? 메타버스는 쉽게 말하면 공간이 있고요. 가상의 공간이 있고, 우리 여기 현실에 있는 공간처럼 가상의 공간이 있고, 가상의 공간에 내 아바타가 돌아다니면서, 그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조우하고, 거기서 서비스도 만지고, 더 나가서 아바타가 있다는 얘기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머리도 꾸며야 되고, 그러면 아이템이 필요하잖아요. 마치 게임처럼. 다 사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메타버스란 공간 자체가 우리 실물 경제라고 하는 걸 되게 닮아서 이 안에서 그냥 가만히 서비스만 블로그 보고 이게 아니라 경제계가 운영될 수 있겠구나. 이거 하나 메타버스 자체가 큰 새로운 제3의 월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웹3라고 하는 가치 철학과 블록체인을 집어넣게 되면 웹과 모바일보다는 훨씬 더 희망이 있을 수 있겠다. 여기는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너무나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무주공산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해볼 거리가 더 많겠네 하다 보니 웹3 기업들이 웹과 모바일에서 서비스를 만들기보단 여기에서 뭔가 만들려고 많이 하죠. 메타버스에서. 메타버스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바타가 입고 다니는 옷, 신발부터 시작해서 내 공간을 채우는 액자, 그리고 가구, 이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 오브젝트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크리에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하고도 맞거든요. 그리고 또 메타버스에서는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 간에 뭔가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게임 아이템 주고받는 것처럼. 그럼 토큰이 필요하거든요. 토큰과 NFT와 방금 이야기했던 아바타를 꾸미는 데 필요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이런 것들이 웹과 모바일에서는 뭔가 약간 안 맞는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은 궁합이 정말 잘 맞겠네 라고 하다 보니 웹3를 구현하는데 이 메타버스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와 함께 가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웹3는 가치 철학이고 블록체인은 그 가치 철학을 뒷받침해주는 백엔드의 기술이고 실제 사용자가 접하는 서비스는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서로 딱 맞는 겁니다. 그 뒷단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까 얘기한 토큰 이코노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프로토콜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설명드렸던 단어들이 대충 머릿속에서 레벨이 좀 다르구나. 레벨이 다르구나. 웹3는 가치 철학을 말하는 거구나. 메타버스는 우리가 만나는 서비스 플랫폼, 그러니까 프론트 쪽, 여러분들이 만나는 스마트폰처럼 그걸 말하는 거구나. 블록체인은 저 뒷단에 있는 기술이구나. 비즈니스 모델은 토큰 이코노미나 뭐 아까 이야기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이런 것들이 운영하면서 돈 벌 수 있는 BM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구분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구분되는 단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해야 거기에서 제대로 된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